네, 저희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일주일에 2번씩 나와주시는 저희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쪽에는 저희 민캐 김민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 1시간 정도, 1시간 전과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요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는 월요일인데 살짝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마이크론이 한 방금 더 올라오네.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는 살짝 하락하지만 여기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은 샌디스크, 메모리 쪽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메모리 쪽에 프리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가 프리장에서 봤을 때 약간 좀 그 뉴스를 찾지 못했는데 하락한다라는 부분에서는 ARM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은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9만 불이 깨지고 8만 8천 레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만 불 수준까지 반등했다라는 점 요 정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는 현재 장 초반에 채권 시장 장기 채권 같은 경우도 살짝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이 지난 금요일처럼 힘없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고러한 약간 프리장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 과장님과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데 제가 지난주였죠.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되기 전에 저희 이제 방송하고 퇴근하는 길에 이거 오라클이 빠지는 건 알겠는데 혹시나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거 전반적인 AI 전체의 조정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좀 불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퇴근을 했는데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게 굉장히 테이바님이 해제를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많이 해제해야죠, 들어요. 해제. 방송은 해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말이랑 월요일에 거의 전화기가 불나는 줄 알았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종목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브로드컴 관련해서 이제 정말 AI 버블 아니냐. 이게 약간 버블도 제가 보기에 진짜 버블 라이팅입니다. 약간 버블이 아닌데 버블이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블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왜 아닌지에 대해서도 오늘 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저희 과장님의 종목 자체가 설명해 줄 종목 자체가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으로부터 딱 1시간 뒤에 브로드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뉴스부터 듣고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월요일은 증시 캘린더부터 열어보기 때문에 어떤 이번 주 확인해볼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이 셧다운으로 밀렸던 11월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10월은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겠고요. 이 실제로 사실 수치상으로 이 노동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또 18일 목요일에는 11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19일 금요일에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확인이 되니 이 지표들까지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3분기 실적이 거의 또 마무리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수요일에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목요일엔 나이키와 페덱스, 마지막으로 금요일엔 카니발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오프닝 뉴스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해 자신의 구상을 좀 본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와 또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는 보도를 또 나왔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전 이사와의 면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워시를 최우선 후보 중 한 명으로 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또 대통령과 상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고요. 아울러 1년 뒤에는 기준금리가 1%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하가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헤셋이 좀 강력하다라고 얼마 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워시가 새로운 후보로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2명으로 추려진 건데 좀 시장은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또 연준 의장에 대한 또 관심사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연준 의장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사실 트럼프가 이전에 정한 연준 의장이 파월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등 뒤에 칼 꽂고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트럼프한테 재무부 장관이 이제 파월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파월이 실제로 의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되고 나니까 하면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해시 vs 워시 지금 계속해서 좀 긴장감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시장이 가장 원하는 거는 그냥 기대했던 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가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또 이런 이파전이 돼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한 가지 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뉴스였던 거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지방 여는 총재들이 거의 다 결정이 돼서 12명 중에 11명이 이번에 다 결정이 됐다라는 말은 그 연준이사 7명 플러스 5명, 그래서 총 12명이 들어오는데 최소 11명이 결정됐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세하게 까보면은 대부분 다 매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아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1% 이하로 1%보다 더 떨궈 주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번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내년 금리는 한 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2번 혹은 3번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고, 트럼프는 4번 이상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물가 잡고 경기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다만 여기에서는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주들 특히 그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가고 있던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의장을 뽑아놨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등 뒤에 칼을 꽂았다라고 느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케빈 해시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에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사실 워시는 굳이 따지자면 비둘기보다는 매파적인 인물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어떻게 이런 판도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아까 전에 그 대표님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약간 해시 이제 너 거의 할 거야 하니까 약간 태도 변화가 나오는 것 같으니 워시로 끝까지 긴장감을 주려고 하는 모습, 네. 그리고 끝까지 나에게 로열티를 보여라 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터뷰를 좀 봤더니 나는 두 케빈 모두 훌륭하다.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몇 명 더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케빈 해시과 워시 말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등장할 확률까지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걸까요? 고려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2명 정도 먼저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여는 총재들이 거의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연임을 하는 걸로 한 명 빼고 다 연임이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매파적 분위기는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진짜 봐야 되는 게 내년에 있을 이제 중간 선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진짜 없을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도 생각을 먼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특히 닉 팀러스 기자가 지난주에 글을 하나 썼었는데, 그 글에서 2026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임을 파월이 12월 FOMC에서 보여준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건을 3가지를 이제 등장을 시켰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앞서서 이제 앞선 시간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인플레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게 이제 타당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고용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문제가 생길 만큼,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난이 발생할 만큼 고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금리 날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세 번째 조건으로 연준의 위원들의 태도가 바뀌고 연준 위원들이 물갈이가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금리 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1번은 시간이 필요하다. 2번은 미국 경제가 박살나야 된다. 3번은 이 상황에서 연준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연준 시스템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매파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나온 부분이고, 그러면은 총재가 누가 들어오든 간에 파월 후임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안 먹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보면은 채권 시장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채권 때문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네.
이게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10년물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내려올 때, 장기채가 내려올 때. 10년물이 꺾여줘야 되는데 지금 꺾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금리 인하를 이번에 결정을 짓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버리니까 이번에 증시가 조금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네. 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일단 25bp 인하한 건 팩트잖아요. 네. 25bp 인하했고 내년에 25bp든 혹은 더 많이든 일단 인하를 한다.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은 지금은 미국 증시를 오히려 사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게 봤을 때는 일단 유동성 공급이니까, 그러고는 이게 또 금리 인하를 어쨌든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쵸. 지금 계속 사서 이제 뭐 그냥 버티는 게 맞다. 그쵸. 좋은 종목으로 버티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네. 뭐 좀 약간 실적이라든가 꺾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세게 맞을 수 있다라는 스탠스인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제가 이거 일주일 전이었죠. 그 당시에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구글, 다음으로 엠러빈,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메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5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신기하면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주가가 좀 바뀌고 있어서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1등이라고 꼽았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 0.59%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2등으로 꼽았던 엠더빈 같은 경우에는 1.23% 정도, 구글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3등 마소 보시면 2.5%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에서 일단 버티더라도 실적 좋고 전망 좋고 좋은 애들에서 버텨야 된다. 그리고 4등으로 꼽았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5등으로 꼽으신 메타가 마이너스 3.2%로 정말 신기하게도 애플을 제외하고는 5개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요 어찌 보면 이런 해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거는 사실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계속 버틸 종목 위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M7에서도 사실 엔비디아가 진짜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엄청 누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계속 누르잖아요. 네. 그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오라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같이 묶여서 내려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가 나오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거랑 엮이지 않은 섹터였던 구글을 오히려 더 좋게 봤고, 실적에서 계속 꺾이는 이제 메타는 조금 아쉽지만 지금으로서는 반등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계속 실적 베이스로 저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일주일 동안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떨어진 거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 아마 3개월, 6개월 정도 뒤를 바라보시면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방금 이 5종목에 엔비디아는 없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여전히 매년 한 30-40% 정도씩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대목이다 보니까, 그리고는 지금 누워있는 기간을 보면 6개월 정도 지금 누워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AI 대표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그죠. AI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이 뭐냐?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그죠. 뭐 구글 TPU가 이제 좀 대체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 완벽하게 대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좋게 보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정말 큰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충족시켜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인 거지, 얘가 돈을 못 번다라는 생각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럼 얘는 그냥 존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도 아닌가요? 항상 더 좋다라고 조건이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아, 그래서 구글이다. 여전히 나는 구글맨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테이바님이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제 긍정적으로 포트에서 제일 말씀하시는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포트에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아, 엔비디아는 못 간다. 이하 생략. 그럼 요 정도로 이제 코멘트 더 하지 않고 네, 다음 다음 뉴스를 뉴스로 듣고 네, 또 넘어갈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원화가 날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평균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연금에서 이 시장 상황에 맞게 뭐 위험 회피 비율을 좀 조정을 할 것이다. 또 외환 스와프 계약에 대해서도 1년간 뭐 연장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째 떨어질 줄을 모르고 산타 랠리가 환율로 좀 온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거는 추가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사실 뭐 여의도에서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스트릿으로 좀 약간 얘기를 해보면은 네. 대부분 다 1,500 후반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500 후반이요? 1,500 후반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 이게 미국 뭐 어떤 뉴스에서는 서학개미 탓이다 뭐 이런 그건 말도 말도 안 되죠. 있지만 사실 그건 좀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때문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금리 때문인 게 맞거든요. 네. 그럼 금리 때문에 채권 때문에 이게 맞는데 그럼 이게 깨지려고 하면 한국 금리 지금 2.5%, 미국 3.75인데 네. 이게 역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한국 금리 올려야 되고 미국 금리 떨궈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저희가 오프닝 뉴스 때 얘기를 했었지만 미국 금리 해봤자 내년에 지금 점도표상으로 한 번, 그리고 많이 떨구면 2번, 3번 된단 말이죠. 네. 그럼 2번, 3번 떨궈도 3%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2026년도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1,500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맞는 시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약간 좀 매파적이고 그리고 약간 구두게임 얘기도 했는데 환율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 원화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환율도 같이 보고 성장도 같이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부동산 가격까지 다 보면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또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혹은 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는 동결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엔화는 강세로 가도 원화는 더 약세로도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구두 개입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아, 못할걸요? 부동산 때문에? 그쵸. 아, 지금 우리나라의 자산의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와중에 만약 부동산을 꺾을 만한 금리 인상이 나온다? 이거는 한국 경제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려야죠. 올려야 될 때가 왔지. 맞죠? 일본은 이제 해봤자 기준금리 0.5%잖아요. 그럼 걔네는 봤었을 때 뭐 한국 2.5, 미국이 뭐 예를 들어 사실 미국이 3.7인 것도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상식 원래로 어떻게 봐야 되냐고 하면 그러면 미국이 한 뭐 1% 후반 그리고 뭐 일본이 뭐 2% 혹은 뭐 일본은 원래 워낙 돈도 많고 좋은 나라니까 뭐 네. 초반 뭐 1% 초반 그리고 한국이 2. 뭐 중후반 정도가 원래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 이상적인 걸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은 진짜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아, 그래서 일본은 금리 인상이 저도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이 좀 강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는 그러면 다음 주 그러니까 진짜 산타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원화가 1,500을 넘길 수도 있네요. 당장 뭐 이번 주까지로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내년으로 봤을 땐 진짜 1,500원 넘는 게 또 내년 다시 상반기에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뉴노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사실 근데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요일에 이제 운명의 금요일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코인 시장이 뭐 89,000선 붕괴 아래 내려간다 이런 말도 많은데 사실 다 잡을 순 없긴 하지만 유유유. 네. 아, 저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코인이 왜 올라가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고요. 왜 떨어지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진짜 수요 공급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뭐 서클 같은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자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면 결국에 법령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인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문이 들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기가 도래하는 이유가 유동성 문제겠죠. 만약에 돈도 되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코인도 계속해서 올라갔을 텐데 지금은 코인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코인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89,000에서 만약 86,000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만약 79,000으로 떨어져요. 네. 왜 떨어졌어?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답하기 어려울걸요. 이유가 지금도 이게 위험하다 혹은 유동성 측면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최근 일주일만 보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을 해요. 그리고는 급등한 만큼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대로 급락을 해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 이렇게 엄청난 산들이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진짜 몇십조, 몇백조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 총 시총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는 정말 뭐 라운드 피겨에서 그냥 딱 반등하는 거고 오늘도 보면은 88,000에서 딱 반등을 하는데 이게 진짜 그냥 머니 게임이고 이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돈 있는 사람들 수요 공급? 그러니까 진짜 나쁘게 말하면은 이게 작전주랑 뭐가 다르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너무 낮아져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일본의 금리 인상과 코인보다는 금이 나은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국채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는 지금은 그냥 그들만 리그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조금 뭐 만약에 많이 들고 계시다 하면 비중을 일단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는 알고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인 시장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89,000 얘기를 하는데 진짜 79,000이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또 플러스로 69,000이 가면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 너무 밑으로만 얘기하니까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만 불을 간다. 네. 그럼 누가 그게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20만 불이 가도 안 이상하고요. 네. 만약 반대로 5만 불이 가도 안 이상하고 네. 정말 그 상하에 대한 근거가 보면은 다들 막 기술적 분석 얘기하면서 차트 그어놓고 찍찍 해놓은 다음에 막 이래서 올랐다 이래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기술적 분석 전에는 무조건 기본적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비트는 지금 기본적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뭐 이게 통화를 대체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 같은 곳에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려고 하면 기간 사이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이 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어른들이라고 말하면 진짜 6070 어른들까지도 아 비트코인이 좋다더라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른들이 사면 고점 아닌가요? 그러면 뭐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른들이 옛날부터 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막 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쪽으로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 코인 쪽은 진짜 제가 거의 한두 달 전부터 늘 똑같이 말했던 것 같은데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완전히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장기 중에서도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비트코인은 대장주에 투자한다고 쳐도 우리가 여전히 무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한 과장님 뭐 그 자녀 계좌 자녀한테 증여를 원래 네. 뭐 10살 전에 뭐 2천만 원 그리고 20살부터 5천만 원 그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 계좌를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 대신 도와달라. 근데 그 전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하드월렛에 넣은 다음에 그냥 넣어놨대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한 3분의 2, 그러니까 30% 40%가 떨어진 거죠. 고점에 사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걱정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미장 지수에 투자를 했다거나 뭐 SPY, QQQ 같은 지수 투자를 하셨다거나 뭐 이거를 나중에 자녀한테 20년 뒤에 물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생각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산군들이 진짜 빅머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산군들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쪽은 한동안 이 정도의 생각에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어려운데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은 조심해야 된다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완전 정석이다. 저는 좀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네, 편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정석이 어찌 보면은 투자의 정답이다라고 조금 보면서 일단은 뭐 그러면은 M7 뭐 지금 엔비디아도 그 뭐 우상향 하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우상향하죠. 엔비디아는 진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걸 뿐이에요. 그쵸. 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니다.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좀 보자라는 약간의 그런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오라클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이제 일본 뉴스입니다. 많이 돌아왔대요. 네, 오라클이 오픈 AI와 맺은 이 대규모 계약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 중에서 일부가 완공 시점이 밀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27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28년 1월으로 또 1년 늦춰졌다는 보도가 함께 나오기도 했었죠. 이유는 노동력 부족과 그리고 자재 수급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다만 오라클 쪽의 설명을 보면 텍사스 에빌린에 짓고 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칩도 이미 대량으로 들어가 있고 또 전체 일정도 계획대로 잘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연은 가짜 뉴스다, 만들어진 뉴스다라고 하는 해명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오라클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기도 하고 뭔가 뒤늦은 보도라는 뭔가 해명이라는 그런 불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라클만 뭐 보기는 조금 이제는 저번 주에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최근에 기술주 위주의 매도세 그리고 순환 매장세가 좀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속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오라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진짜 다른 시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거 호재인가? 네. 왜냐면 이게 오히려 기회다. 잘 나가는 기업들을 이제 공격하거든요, 늘. 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기억하시죠? 네. 엔비디아 엄청 공격해요. 막 그 실적 안 나올 거다. 갑자기 가짜 뉴스들 나오고 그러고 나서 기업에서는 아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라고 전부 다 반박해 버렸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에도 오라클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27년, 28년 갑자기 뭐 얘네가 아는 게 없을 텐데 왜 이런 기사를 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오라클에서 반박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RPO가 많이 잡히고 얘네가 돈을 받을 수 없을 거에 대한 불안감이 원래 굉장히 컸었고 전날 좀 같이 겹쳤었던 게 페름이라고 이제 좀 작은 중소형 회사긴 한데 걔네가 원래 계약했었던 게 파기가 되면서 받을 돈 이제 못 받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랑 오라클이 같이 겹치면서 지난 금요일에 하락이 좀 세게 왔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은 지금 정말 계속해서 늘 가지는 의문이 오픈 AI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네. 대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데이터 센터 지원까지 만약에 이슈가 나와서 그래서 너희 대체 돈 언제부터 버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도 지금은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지난번 실적 발표, 지지난번 실적 발표 때 올랐던 주가 이제 반납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진짜 이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인 걸로 봤었을 때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좀 약간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연된다라고 말하면 또 돈 언제 버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런 기업은. 이런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직까지 바로 현금이 창출된 게 확인이 안 된 기업들. 그래서 현금이 창출된 게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오라클 주주들은 그런 거에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고통받을 거다 보니 굳이 이렇게 이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기업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과 오라클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은 약간 다르지 않나요? 좀 많이 다르죠. 엔비디아는 정말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GPU라도 회수한 다음에 다시 되팔 것 같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걱정돼요.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말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AI의 미래 성과에 대해서 내가 베팅을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같은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오라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여라. 어...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라클이 사실 그 전에 뭐 기업용 OS 이제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리고 플러스로 뭐 클라우드 이제 진출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라클이 오픈 AI한테 수주받기 전에 클라우드 전체 점유율의 3%도 안 됐는데 그러면 오픈 AI 거라도 어떻게든 받아서 점유율을 어떻게라도 늘려야 얘네가 지금 AI 붐에 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과도하게 받았던 부분이 있고 과도하게 받았으니까 돈을 못 받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맞았고요. 그 배팅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잡음을 받으면서 힘들게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오라클 기업 역시나 계속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오라클 개별 기업의 이슈라고 봐도 될까요? 뭐 AI 전반의 버블론에 대한 우려라고 우리가 좀 과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개별 이슈인데 자꾸 시장이 버블 라이팅을 합니다. 결국 그게 버블이 아니라 버블 라이팅이다. 그렇죠. 버블 오늘의 라이팅으로 용어, 보고 오늘의 있어요. 오늘의 단어네요. 버블 라이팅. 요거 썸네일에다가 이 제목에다가 바꿔주시길 좀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것도 저희가 꾸준히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으시는 분들도
매번 지난주에 TV를 프리마켓 뉴욕을 켜도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지난주에도 오늘도 마찬가지다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완전히 떨치기는 좀 쉽지가 않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쵸. 이게 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이던스가 이제 베이스가 있고 뭐 베어가 있고 불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단을 이제 불 시나리오라고 부르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최상단에 붙어서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종목 언급을 하고 올라가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에 시에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10%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선 언급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PM10에서 해드렸어요. PM10에서 해주셨어요. 제가 있을 때 좀 해주시지. 그런데 약간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시에나도 이번에 최상단에 붙어서 올라갔거든요. 네. 최상단에 붙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버블 이야기 나오고 나면 목요일에 10% 올라가고 금요일에 10% 떨어졌어요.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왜 그렇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기존에 상단에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 상단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가득 차 있는데 모두가 잘하다가 한 명만 못하면 티가 나요. 네. 근데 모두가 못하다가 한 명만 잘하면은 또 티가 나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나 같은 기업은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가이던스를 낮춘 모 기업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또 그런 우려가 좀 들었던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미국 시장을 투자하고 계실 때 이 가이던스 그리고 또 이 좀 AI 버블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를 많이들 오늘도 저도 많이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월마트 코스트코, 네. 뭐 달러트리, 달러제네럴, 그리고 일라일리 뭐 이런 기업들을 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월마트 같은 기업을 만약에 투자를 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장투 가져가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네. 달러트리랑 달러제네럴 같은 기업이 이제 뭐 이번 한 달 동안 한 27%, 28% 정도 올랐는데요. 네네. 그렇게 올라간 기업이 갑자기 다음 달에 떨어지고 뭐 다다음 달에 떨어지고 해도 뭐 갑자기 이거 왜 떨어지지? 라는 생각으로밖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3, 6, 9, 12개월 동안 계속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소비재 쪽을 투자하시는 것도 분명히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AI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 상대적으로는 기술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해도 기승전 AI가 정답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AI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메인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구글이나 메타를 공격한 뭐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도 조금은 나눠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그게 뭐 대금을 언제 받는다더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결국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자는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회계적으로 우리가 EPS로 놓고 보면 감가상각은 뭐 5에서 6년 이렇게 길게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 뭐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광고 모델을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하다가 제미나이 3.0 빵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광고 안 해요. 갑자기 우리 뭐 불이 들어왔어요. 코드 레드입니다. 이러고는 이제 수익화를 뒤로 미루고 그러고는 GPT 5.2라는 걸 등장을 딱 시켰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난주에도 이슈가 나왔던 게 구글 상대로도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도 계속 묻는 건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건 알고 있게 이거 군비 경쟁이라는 건 알고 있겠는데 그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6년 동안 지금 투자한 돈이 6년 동안 회수가 돼? 근데 지금 하는 구독 모델 기준으로는 회수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투자금은 점점 더 누적되고 있고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버블 라이팅을 하는 혹은 이 부분이 인프라 투자에서 실제로 돈으로 연결되기까지 이 타임렉 자체가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 근데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GPT는 뭐 수익화를 하려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래가지고 더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등이 되겠어 하고 막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여유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쩐의 전쟁을 걸고 서로 치킨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딴 애들 망할 때까지 난 수익화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AI 생태계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건 적은 거 아니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LLM 기업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EPS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안 그래도 비싸다 그러는데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살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AI가 버블이 안 된다가 아니고 쉬었다 갈 것 같다. 말 그대로 지금부터 이게 뭐 길게 쉬면 2, 3년씩 빅테크가 신구간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수익화의 간극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2, 3년을 버티는 게 맞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러니까 구글 vs 오픈 AI 일단 먼저 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번 주에 드디어 제미나이 3.0 플래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사실 MAU, DAU에서 진짜 이번 주부터 압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제미나이가 구글이. 훨씬 좋을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구글이 유료 모델에서도 이제 압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구글은 거기다 플러스로 원래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구글은 유튜브도 저희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도. 네, 그죠. 그래서 유튜브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기존의 광고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고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광고도 그렇고 뭐 유튜브 쪽도 그렇고 대부분 다 뭐 GPM이 거의 80%, 9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업으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페이스북이 딱 이랬었거든요. 이걸 이제 쌓아가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기어갔던 그 과정이 있었고, 네. 근데 이 속도가 옛날에 유튜브를 구축할 때에는 뭐 5년, 7년이 걸렸는데 이번 제미나이로 할 때는 1년, 2년으로 훨씬 더 단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구글은 저는 광고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냥 뭐 얘네가 단순히 MAU 늘리려고 하는 게 유료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전환율이 높은 회사다 보니까 돌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러스로 오픈 AI는 화들짝 놀랬죠. 근데 구글은 안 놀랄 것 같아요. 그냥 구글이 광고 넣는다는데 뭐 약간 이러면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네. 지금 실제로 핸드폰에서 저희 그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제미나이 다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탑재도 쟤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에 애플 쪽에서도 이제 제미나이 이제 백 쪽이지만 들어가고, 그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점점 광고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익화, 이거 제미나이가 단순히 소비자 그 B2C로만 가는 게 아니라 B2B로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백단에서 뒤에서 개발해야 되는 단계에서 제미나이 2를 쓸 수 있게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원래 기존에 뭐 웹을 사용할 때 크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를 보는 그런 화면도 있지만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는 뒷단으로 가는 API 단에서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이번에 제미나이가 나오고 나면 이게 단순히 B2C로 고객만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들 단으로 봤었을 때 수익화 생각보다 빠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픈 AI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해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결국에는 독점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저희 중에 혹시 빙 쓰시는 분들 계세요? 한때 빙이 막 이게 오픈 AI랑 결합돼가지고 유행할 거다라는 의견이 잠깐 돌았었죠. 그쵸.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쓰지 그렇죠. 않아요.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쓰고 다 크롬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시장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독점이 되는 구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제미나이가 결국에는 압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픈 AI 진영과 구글의 진영 AI 시장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 오픈 AI 관련해서 또 새로운 뭔가 이슈가 있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픈 AI가 신입사원에게 적용하던 주식 보상 최소 근무 시간, 이른바 베스팅 클리프를 없애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이른바 오픈 AI 신입 직원들에게는 이 일정 기간을 채워야만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입사 초기 해고에 대한 불안 없이 바로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구글, 메타, 엔스로픽 등 이 경쟁사들이 막대한 보상으로 인재를 현재 스카우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좀 기술 인력을 붙잡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오픈 AI는 신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만든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이 주식 보상에 대한 대기에 대한 내용이 폐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뭔가 오픈 AI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폐지를 한 건지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오픈 AI에서 다른 곳으로 인재 유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네. 제일 유명한 건 사실 릴리아 수축해버 나가고 난 이후부터, 그러면은 그런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샘 알트먼이 저런 뉴스를 내보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저런 이제 밑에 있는 신입사원들 개념보다는 좀 더 윗단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인재 경쟁에서 일리아스 튜캐버 나가고 난 이후에는 조금 많이 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오픈 AI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이제 8월 달부터가 이제 꺾였다라고 봤었고, 일리아스 튜캐버가 그만둔 게 이제 3, 4월 달 그만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모델이 원래 5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8월까지 밀렸던 상황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인재 유출까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오픈 AI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약간은 좀 아이러니하게 느꼈던 부분이 미국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좀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뭐 코딩이나 기초 업무와 같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무는 뭐 빅테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또 반대로 최고급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막대한 투자들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게 빅테크들의 그런 현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이게 저번 주부터 막 저도 계속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신호수 분들이 이렇게 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풍선이 막 이렇게 팔만 이렇게 움직이게 약간 네. 고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신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와, 이것도 로봇 아닌가? 이것도 로봇이 네.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옛날에 뭐 신호수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당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뭐 10만 원, 그리고 뭐 10번을 쓸 거를 뭐 그 10번 쓰면 이제 100만 원인데, 만약에 그 풍선 로봇 하나가 한 30만 원 이러면은 3번만 써도 이게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픈 AI도 그렇고 이 AI 쪽이 생각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대체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코딩도 아직까지 최고급 단위 문법들을 전부 다 그 고쳐주고 책임져 주진 않다 보니 이거를 감시 감독자 입장에서 마지막에 책임져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될 거고요. 오히려 그럼 이제 진짜 문법 뭐 제일 처음 단계에서 배우는 코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신 짜줘 하면 이제 다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체가 될 것 같고,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나오는 고용 지표들을 엄청 주의 깊게 볼 생각이거든요. 네. 그 파월 의장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왜곡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은 이제 점점 진짜 줄어들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진짜 좀 잔인한 게 그 신입을 뽑는데 경력직 신입을 뽑잖아요. 네. 경력직 신입 요새 중고 신입. 유행어죠. 네, 중고 신입. 그래서 중고 신입 뽑고, 그러면 실제로 신입들은 어디 가서 배우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신입이 하는 일들이라는 게 사실 네. 제일 처음에 저도 신입 사원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커피 열심히 사다 갖다 바치고 뭐 선배님들 하는 거 이렇게 우시는 거 아니죠? 즐거워요, 즐거워요. 다 지난 얘기니까. 다 지난 네. 얘기니까. 그래서 뭐 선배님들 하고 계신 거 이제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주문 넣는 거구나, 이렇게 뭐 이거 사고 이거 팔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선배님들이 뭐 하시던 것 중에서 제일 잡스러운 업무부터 먼저 네. 신입이 하잖아요. 네. 당연히 뭐 아침에 거래 내역서를 보낸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신입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AI가 대체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도 굳이 없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좀 잔인한 네. 거죠. 저는 되게 주말에 재미있는 뉴스를 봤던 게, 뭐 저희 PM10에서 민캐스터랑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그 프리마켓 뉴욕이랑 PM10 노래가 AI로 만들어진 아.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분명히 감정적인 직무, 창작을 하는 직무는 AI가 대체를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 BGM 너무 좋잖아요. 저희 그리고 BGM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가 동시 접속자가 오늘 방금 1000명을 1100명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1100명 넘었네요. 1104명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웨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네. 공략을 얘기를 막 자꾸 하셔가지고 네, 채팅창에서 일단 공략은 PD님이 하시고 PD님이 지켜주실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저희가 지금 스톡옵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메리츠는 스톡옵션이 어떻게 있는지 그거는 윗분들. 윗분들만 계시고
그렇죠. 저희는 스톡옵션 개념은 아니에요. 아, 그럼 저희는 없나요, PD님? 저희는 어떻게 뭐 지분이나 뭐 이런 거 없을까요? 그냥 빨리 다음 이슈 넘어가라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추가적인 질문. 네. 저는 아까 이 신입사원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재밌는 좀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연체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건 이 졸업을 한 학생들이 어쨌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좀 고용이 좀 안 좋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 뭐 이런 고용에 대한 내용이 지표가 안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뉴스인가 궁금합니다. 뭐 고용이 안 좋으면 빠르게 금리를 인하시켜서 뭐 약간 배드이즈 굿으로 이제 가는 건데 네. 사실 가장 좋은 건 경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하고 일 많이 한 만큼 돈도 빨리 갚고 이게 사실 베스트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구윤우 캐스터가 한 가지 짚어줬던 기업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 보면 신입 진짜 안 뽑아요. 저도 옛날에는 막 회사에서 나도 약간 뉴욕에서 일해봐야지 네.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지원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진짜 신입을 안 뽑는 것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고요. 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업난 같은 게 네. 한국에만 있는 문제가 진짜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10년 전, 5년 전부터 일본 관련해서 기사들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미국 기업들도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진짜 신규로 사람을 뽑는 기업들이 진짜 잘 없거든요. 네. 오히려 메타나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기업들 직원 감축 얘기만 나오지 신규로 얼마 뽑았는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트럼프가 리쇼어링 그래서 제조업들 전부 다 끌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기다리는 편이에요. 한태영 과장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거 아닌가? 저희 못 보는 거 아닌가 걱정돼.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연결이라도 하겠죠. 저희 그 정도 사이 되잖아요. 그 사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스페이스 X에 대해서 다시금 좀 얘기가 나와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사내 메시지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직원 등 기존 주주들이 지분을 팔거나 또 추가로 살 수 있는 내부자 주식 거래를 승인한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8천억 달러로 평가된 상황인데요. 또 이와 함께 2026년 IPO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스페이스X가 내년 IPO를 목표로 하면서 이번 주부터 주관사 선정을 위한 공식 경쟁, 이른바 베이크오프를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상장 여부와 또 정확한 시점에 관해서는 좀 불확실하게 의견을 내비친 상황인데요. 저는 이 스페이스X가 뭐 IPO 상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테슬라 주주들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분할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뭐 테슬라한테는 악재로 좀 작용하는 거 아니냐 혹은 반대로 오히려 시너지 효과로 보면서 호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도 반반으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조금 헷갈리는데 뭐 스페이스X가 IPO를 하는 게 테슬라의 호재가 될까라고 네네네.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창립자가 같고 그냥 다른 기업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기업 자체가 상장을 하면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호재로 다가올 거냐라고 바라보면 지금 계속해서 전력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머스크, 뭐 젠슨왕 이런 천재들은 우주로 쏘겠다. 네. 우주로 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제 또 솔라시티 얘기가 나와줘야죠. 네. 그럼 이제 일론의 솔라시티도 또 상장할 거냐라는 네.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누가 제일 잘하고 있냐?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테슬라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그 약간 시너지 효과라는 개념이 좀 속는 거죠. 사실 그런 거는 약간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니까 테슬라 사야 될 것 네. 같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우주 쪽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우주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이제 원래 원전 양자 컴퓨터 다음이 우주가 또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중소형주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근데 또 이제 다음 중소형주 테마로는 뭐가 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주 얘기 플러스로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태양광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마 주목해서 2026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요 차트 좀 띄워주시면 에코스타라고 이미 네. 국내에서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우주 관련돼서 이제 뭐 네트워크 통신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스페이스X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 미국에 있는 방산기업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중국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이제 우주 개발에 좀 더 이제 뭐 국가적인 아니면은 그 여러 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취지긴 한데 혁신이 좋다 이겁니다.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테슬라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두 번째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IPO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이즈가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우리가 방위 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 목록만 보여드리더라도 네. 방위산업체라면은 이쪽에 떠주세요. 예, 이거 보시면 여기 있죠.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이시온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 시가총액 전부보다 스페이스X가 딱 등장하면 더 크게 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을까요? 시가총액 평가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좋은 기업인데 너무 비싸요. 네. 좋은 기업인데 계속 비싸고 그리고 또 IPO라는 게 그 얼마 전에 뭐 페르미 때도 그랬고요. 처음에 상장할 때 제일 높게 상장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장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8천억 달러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도 맞고요. 비싼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비싸면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IPO 참여를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이제 IPO가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IPO가 대형이 됐을 때 인기가 많으면은 이게 한국 시간 기준 현재 시간은 11시 반에 개장인데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장하자마자는 그걸 막 받다가 나중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재미난 게 랜덤이에요. 거래 가능 시간이 랜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스페이스X가 상장한대라고 하면 2시부터 거래 가능할지, 3시부터 가능할지, 4시부터 가능할지 몰라요. 아, 원칙이 없는 거예요? 네, 원칙이 없어요. 아, 그럼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게 호가가 많이 들어오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거래가 계속 지연돼서 나중에 오픈이 된다. 인기가 맞아요. 많을수록. 진짜 일본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이틀 뒤에 네? 거래가 시작했던 적도 야, 있고요. 상장 다음 날, 다다음 날. 네, 다다음 날. 그래서 그렇게까지 밀렸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둘 다 그냥 호가가 안 겹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안 겹쳐져서 계속 밀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하냐라고 사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공모주 이제 뭐 하고 싶다, 뭐 페르미 이제 상장하는 날 사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시장가 얼마에 걸어놓으면 되겠냐? 왜냐하면 시장가도 너무 멀어지면 거래가 네. 튕겨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진짜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듭니다. 공모주가 미국 쪽이. 근데 스페이스X가 일단 비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한 1, 2조는 또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만약에 IPO가 된다 그러면은. 그쵸. 그리고 사실 진짜 IPO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를 도대체 누가 하냐에 대한 늘 생각인데, 창업주가 하죠. 그러니까 오픈 AI도 샘 알트먼이 한 것처럼 그쵸.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도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고평가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방금 과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상장도 상장인데 그 이후도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네. 상장 당시에는 대어라는 이름이 붙여가면서 정말 핫했던 기업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는 그때 당시만큼의 인기를 구가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가치가 과도하다라는 말씀은 결국 스페이스X도 상장 이후에 로드맵은 약간은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될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단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오는 게 뭘까라고 보면은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 통신망 까는 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 세계 통신망을 이제 깔아줄 때
그때 가치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만 하더라도 사실 올 초 그리고 올 중순, 올 말 지금 완전 주가가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비상장 주식 투자할 때에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런 특히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얘네가 얼마 버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알고 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자면 이 스페이스X는 오픈 AI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그동안 평가를 좀 받아왔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이 정도로 일단은 평가가 됐다라는 의미는 오픈 AI의 IPO가 현실화가 된다면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이것보다 더 높게 평가가 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살짝만 컴다운 하시고, 네. 욕만 안 하시면 돼요.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픈 AI가 수익이 잘 나와야 합니다.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기업은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네네. 기업은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좋은 회사예요라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기업이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냐? 본업을 잘해야 되는데 얘네 지금 돈 잘 벌고 있냐? 고객 수 늘어나고 있냐? 고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재미나한테 안 뺏기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얘네가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상장할 때 저는 제 고객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릴 겁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조심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AI 이야기는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한태영 과장님의 포트폴리오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엔비디아로 오늘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200 칩이 중국에서 또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주말 중에 나왔었죠. 지금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AI 칩인 H200을 원하는 수요가 이 엔비디아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을 넘어서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나 바이트데스 같은 이 중국의 빅테크 쪽의 수요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왔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 쪽 수요를 감당하려고 H200 칩 생산을 더 늘리는 방안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또 중국은 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저번 주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젠스낭 CEO와 비공개적인 만남을 무려 6번이나 하면서 굉장히 이 젠스낭 CEO의 그런 뭔가 현란한 그런 기술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젠스낭 CEO 입장에선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득을 시켜놔서 어떻게 H200을 잘 했더니 중국에서 안 산다 약간의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살 것 같긴 하지만 조금은 좀 불안한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해볼게요. 네. 이게 AI 경쟁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게 1990년대, 80년대 냉전 시대 그 러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의 전쟁, 네. 당시에 우주라는 테마를 가지고 두 나라가 엄청 싸웠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폴로부터 해서 미국이 조금씩 더 앞서 나갔고 결국에는 소련이 먼저 무너졌었던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지금 중국과 미국은 AI를 통해서 그 우주 경쟁을 했던 것처럼 AI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AI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기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H200 칩 관련해서 트럼프는 당연히 중국으로 유출을 시키고 싶지 않았을 거고요. 네. 그 유출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쪽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젠스낭 CEO가 힘든 거는 분명히 맞는데 지금 중국 매출도 그렇고 그 AI가 오히려 더 발전되려고 하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럼 더 가려고 하면 전력이 필요한데 미국 내에는 전력이 없다 보니까 중국으로 또 가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들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전날 혹은 전전날에 젠스낭이 다른 곳에서 말한 얘기 본인이 또 반복하는 케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주 단위로 규제가 전부 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AI 발전에 저해된다 얘기하면 다음 날 갑자기 트럼프가 행정명령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젠스낭이랑 확실히 진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중국으로 만약에 다시 수출을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이제는 더 이상 좀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봤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결국에 내년에는 또 다시 뚫릴 것 같아요. 그 뚫린다는 게 다시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엔비디아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슈까지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한태영 과장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브로드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56분 지났거든요. 네, 56분 뒤에 네. 브로드컴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제가 브로드컴 때문에 거의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메타 때는 메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진심이신 분기별로 소화가 안 되고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놈은 브로드컴. 네. 그런데 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고 사실 너무 잘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조건은 항상 세 가지거든요. 네. 매출액, EPS, 가이던스 이 세 가지를 보는데 매출액 잘 나왔죠? EPS 잘 나왔고 가이던스 하면서 갑자기 보는데 네. 가이던스가 그 다음 QOQ 그러니까 분기 단위 성장률로 봤었을 때 다음 분기에 6% 성장한다라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가이던스 하반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12.9%만큼의 매출액이 증가가 나왔는데요. 12.9%의 절반도 안 되는 6%를 가이던스로 이번에 CEO가 제시를 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6% 단위로 계산을 해서 매출액 6%, EPS 6%, 그리고 다음 가이던스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총 이제 EPS는 내년에는 10불 정도 나올 거고 그럼 포워드 한 38배에서 380불까지 해서 주가가 그렇게 꽂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매매에서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단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도 380불 레벨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저는 브로드컴이 다음 분기 매출액이 고작 6%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브로드컴 CEO도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이거는 미니멈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골드만삭스에서도 바로 다음날 이제 그 자료가 나왔었는데 베이스로 보는 게 12% 매출액까지 보고요. 그리고 네. 불시나리오로 보는 게 16%, 17%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한 13% 직전 분기랑 동일하게만 분기 성장률을 가정을 하고 EPS를 다시 계산해 보면 포워드 EPS가 대략 13불 정도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뭐 40 혹은 38 정도를 하면 대략 한 목표 주가 450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거의 그동안 정말 좀 약간 억울했던 게 그 시에나 같은 기업은 가이던스 상단에 붙어서 쭉 상승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브로드컴이 가이던스 하방을 제시해버리고 상방을 제시를 안 하니까 바로 이제 꽂히는 모습이 나올 때 다 같이 꽂혔거든요. 그동안 가이던스 상단에 붙어 있었던 기업들. 사실 뭐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금요일날 다 떨어졌었는데 떨어졌던 종목들의 특징이 가이던스 상단에 붙어있는 기업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샌디스크가 그랬고요. 테러다인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시에나가 그랬었고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 그랬었고 그런데 이러한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증권사 다니고 이제 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이 숫자들을 다 따져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었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단순히 봤었을 때에는 노이즈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상단 제시 안 한 거고 이게 뭐 이번 주에는 좀 힘들었겠지만 AI 버블, 이 버블 라이팅, 이 사람들이 자꾸 이걸 속이는 이 버블 라이팅 버블 라이팅. 네. 버블 라이팅 때문에 그동안 가이던스 상단만 제시하고 있던 기업들이 뭐 하단을 조금만 제시를 해도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진짜 노이즈라고 오히려 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믿고 더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분들한테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이런 거 요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가이던스가 그동안은 상단에만 붙어가고 있었던 기업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컨빅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그 모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촐하게 그냥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딱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그 브로드컴의 주가 하락은 가이던스 하락으로 제시한 CEO 때문이지 절대로 가이던스 하락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가이던스가 오히려 그 더 상향되면 상향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EPS는 좀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EPS가 꺾이는 이유는 얘네가 기존에는 그 VM웨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
그 마진율로 봤을 때 거의 90% 가까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에이직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는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그럼 제조업 베이스면 60% 70% 정도 선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럼 60% 70% 선도 엄청 높은 거지만 비교적 얘보다는 마진이 전체 총 마진,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어나지만 전체 총 마진율로 봤을 때는 뭐 한 65% 70% 정도 선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공감을 하는데, 매출액이 그 CEO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던스 하단을 제시한 거지 상단을 제시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이거는 조금 과도한 하락이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주 관심주로 그 브로드컴을 정말 진득하게 볼 생각입니다. 브로드컴에 이어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산에서 지금 메모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걱정이 없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디램 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디램 가격이 진짜 거의 HBM이랑 맞먹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말뜻은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야, 우리 HBM 필요해 라고 했는데 우리 디램 팔 건데? 라고 말해도 디램을 팔아도 수익이 비슷하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사실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브로드컴에서 가이던스 쇼크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론에서도 그 제가 말씀드리는 매출액 EPS 가이던스 중에서 가이던스, 세 번째 가이던스를 제일 중요하게 볼 것 같고, 매출액이랑 EPS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끝으로 디램 요거 화면 연결만 잠깐 해주시면은 지금 디램 가격이 12개월 전 기준으로 450%, 1500% 이렇게 상승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품 자체, 부품 자체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서 AI 투자 금액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난주에 오라클에 대한 투자 지연, 이런 뭐 데이터 센터가 지연된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도 사람이 없고 물건이 없다. 변압기, 발전기 사기가 어렵고 디램도 너무 올랐고 HBM도 너무 올랐고, 이게 원래 뭐 1조면 건설할 수 있었던 데이터 센터가 지금 1.5조, 2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슈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지어야 되거든요. 전쟁이다. 그렇죠. 전쟁이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련이랑 미국과의 전쟁처럼 이거는 진짜 질 수 없는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AI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저희가 건진 것은 5글자입니다. 버블 라이팅이다. 네, 버블 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는 구글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구글에 대해 가지고 B2B를 잘 보자. 그리고는 광고 당연히 도입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픈 AI보다 구글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지금 다 하나하나 적고 있어요. IBM, 브로드컴 뭐 이런 거 다 이제 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또 추적해가지고 오름 올랐다, 떨어지면 또 왜 떨어졌냐, 이런 거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송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리마켓 뉴욕,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과장님도 여기서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저와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호 캐스터는 10시 30분까지 30분 더 여러분들과 PM10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10시 30분까지 꼭 함께 하시면서 많은 속보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소리 더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위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다운비니 민병준 김상헌은 미래 햄뮤 우럭고기 애호막 블레이커 별이 되어라 에어 피라미드 돈키호테 남동안 덴버 이야기 백어택 비타 모두 모여서 불을 켜는 밤 함께 웃고 떠드는 우리만의 시간 윌라이 맨노 대롱대롱 순너충 조건이야 오홍 참서종역 방학 늑대 히리치리 도돌이 두바이 속속 이한열 갱진이 다다워 램파크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소중해 오늘은 우리 밤 바랄라 놀고 먹는 백수 송송현경 미닝 스킨 곰돌이 꿈꾸는 드립스타 곰탱 양말 브릿지 레몬 맛있다 야바위게 거리 김지민 에버그린 말티 고산 박명장 에디 포에버남 다스페이더 수한스 세종의 에리스 보슈머 러로 유디 정 PD 함께 모여 채팅 속 우리들의 밤 빛나고 있어 모두의 이름 하나하나 별빛처럼 반짝여 서로를 불러도 좋아 이 밤을 함께 즐겨 반짝 열려 오늘도 열 라이트 프리마켓 모드 on 대신 없어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 기적 미리 know PM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할게요. 먼저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부터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선물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0.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S&P 500 선물도 0.5% 오르는 흐름이네요. M7 흐름도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사들의 H200 GPU 주문이 현재 생산량을 웃돌고 있다면서 해당 칩의 생산을 늘릴 계획인 걸로 알려졌죠. 이후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살펴보면요. 정규장에서는 빠졌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방금 나온 소식이 있었어요. 시티즌스가 메타에 대해서 아웃퍼폼 등급과 $900의 목표가를 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엄청난 목표가죠. 현재 주가 대비 무려 40% 상승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초록불 켜고 있고요. 테슬라가 방금 나온 소식이 또 있었어요. 웨드부시가 테슬라에 대해서 아웃퍼폼 등급과 $600의 목표가를 유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6년은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해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엄청난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는 빠졌는데요. 현재는 등락을 반복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JP모건이 내년 아마존과 알파벳이 최고의 기술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JP모건은 아마존 주가가 올해 3.1% 상승에 그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있다고 평가했고요. 또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305달러로 제시하면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또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과 AI 칩인 트레이니움 3가 전작 대비 40% 향상된 성능을 제시할 거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2%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알파벳 바로 살펴보면 이 JP모건이 알파벳 목표 주가도 385달러로 설정하면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와 나노 바나나 프로를 기반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건데요. 구글의 가장 강력한 검색량 증가가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의견을 냈는데요.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에 가장 적합한 주식이 이 알파벳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살펴보시면 정규장 그리고 프리마켓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한 점도 있었고요. 또 아이폰 17의 흥행에 힘입어서 애플의 기업 가치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내 총쟁 생산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애플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대부분 국가보다 부자인 기업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더듬었더니 PD님이 엄청 크게 웃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짚어봤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JP모건이 내년 가장 유망한 빅테크가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아니라 아마존과 알파벳이 될 것이다 라고 점쳤다고 하니까요. 아마존 같은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마켓무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과 유가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코인 시장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비트코인은 89,000달러 선에서 현재 약간의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달 새 30%가량 하락했다고 하니까 이 코인 시장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일본의 금리와 관련해서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금, 은, 그리고 구리까지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온스당 64달러를 현재 돌파한 상황이고요. 실버 러시라고 불릴 정도로 최근 은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오늘도 역시나 흐름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도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간밤에는 이 지난 거래일에는 이 일부 연준 의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그의 근거로 또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마켓무버와 또 비기스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달러제너럴이 먼저 눈에 띕니다. 2.4%가량 선물 시장에서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JP모건의 목표 주가를 좀 상향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테더라인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오르고 있죠. 3.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오늘은 좀 증권가들의 투자 의견에 대한 내용으로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네요.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대 지금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부시의 목표가를 좀 상향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면서 이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서비스 나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미스에 대한 인수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키방크가 또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조정하면서 4%대 넘는 현재 급락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5% 가까이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제가 아미스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2.5%대 약세 소식 이어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에 이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현재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바쁩니다. 비기스트 모브까지도 또 살펴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슷한 내용들을 제외하고 다시 언급을 드리면 이 틸레이 같은 경우는 대마초에 대해서 완화한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보도가 지난주부터 있었죠. 그에 대해서 현재 주가 움직임 선물 시장에서 3%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스베가스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면 뭐 골드만삭스의 매수 의견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켓랩과 에코스타 같은 종목들은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에 더불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이로봇 쪽으로의 하락폭이 좀 큽니다. 무려 83% 정도 급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파산 신청을 이유로 좀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바이두 쪽으로는 이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즉 뭐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쪽에서 모두 둔화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중국 경기가 어쨌든 좀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고창 그대로 띄워주시면 제가 비게스트 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좀 첨언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맨 위로 올려주시면 틸레이 브랜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대마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마약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스케줄 1에서 아주 강력한 스케줄 1에서 덜 강력한 마약 등급인 스케줄 3로 내리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조금 내려주시면 라스베가스 샌즈랑 메리어트 요거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거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표가를 기존의 64달러에서 80달러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현재가 대비해서 23%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점으로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밑에 문단을 보시면 역시나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이 앞으로 활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맨 밑에 줄에 보이시죠?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다만 민캐스터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왔던 중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은 약간은 부진했습니다. 거의 코로나19 팬데믹급과 비슷한 정도로 내수가 침체됐다고 하는데 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5%까지 높여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의 경제 그런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봤더니 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호텔이죠. 다시 한번 마카오 지역의 카지노 산업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된다면 라스베가스 샌즈뿐만이 아니라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까지 좀 호재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부터 볼게요. 네, 블룸버그에서 간 나온 소식인데요. 구리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리 가격이 금요일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는 뉴스인데요. AI주 관련 조정으로 금요일에 3% 가까이 급락했지만 투자자들이 다시 내년 공급 부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는 한때 1% 넘게 오르면서 톤당 11,600달러대까지 거래되고 있고요. 올해 구리 가격 이미 30% 이상 상승했죠. 광산 차질로 공급이 줄어들었고 미국의 잠재적인 수입 관세를 앞두고 구리가 대거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수요 기대를 키우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경기 둔화 우려에도 구리 수요는 예상보다 강력하다면서 2026년에는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 구리 가격이 미국 기술주와 AI 투자 흐름에 민감해서 기술주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리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혹시 제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구리 가격이 지금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윤호 캐스터가 브리핑을 하는 동안 11,800달러에서 약간은 내려온 수준이기는 한데요. 장중 한때 11,800달러를 터치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정교장에서 11,77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한번 세웠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11,8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리 가격 지금 제가 짚어드린 11,800달러는 톤당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뉴스는 오픈 AI가 신약 개발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 스타트업 차이 디스커버리인데요. 오픈 AI는 이 회사에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이를 통해 분자 구조를 설계하는 컴퓨터 기반 신약 설계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 투자로 회사의 기업 가치는 13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으로 평가됐고요. 불과 3개월 전 투자 이후로 다시 한번 대형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누적 투자금은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고요.
회사 측은 지난 5에서 10년간 AI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올해부터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요. 최근 공개한 이 차이2 모델은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질병까지 겨냥해서 항체를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요. 또 2025년이 연구의 해였다면 2026년은 실제 제약 현장에서 AI가 본격 도입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오픈 AI를 비롯해서 주요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고요. 과연 이 신약 개발에 10년 이상 수조 원이 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AI의 다음 무대가 주목되는 뉴스였네요. 알겠습니다. 오픈 AI가 제약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저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유럽의 초고액 자산가들을 겨냥해서 이색 담보대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해요. 바로 클래식카와 럭셔리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JP모건의 프라이빗 뱅크 부문은 앞으로 고객이 보유한 클래식카와 희귀 차량 그리고 맞춤 제작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대상 차량은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자동차들이고요. 이 서비스는 이미 미국에서는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프랑스와 스위스, 스페인으로도 지역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은 자동차 컬렉션을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흐름 반영한 거고요. 특히 페라리와 포르쉐 그리고 벤츠 같은 유럽 명차 브랜드의 클래식카는 최근 몇 년간 주식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었죠. 명품 시장 전반이 주춤했던 2024년에도 자동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JP모건이 이제는 부유층의 취미 자산까지 금융 서비스로 끌어안는 전략까지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페라리가 전기차 스포츠카를 출시를 하지 못했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으로 많은 고객들이 조금은 실망감을 드러냈던 네.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뭐 포르쉐, 페라리, 벤츠와 같은 기업들이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세계 최대 아연 재련 업체인 우리나라의 고려아연이 미국의 대규모 재련소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수준인데요. 미국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반도체와 국방, 항공 우주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를 위해서 크루서블 JV LLC라는 해외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또 현재 미국 내 유일한 1차 아연 재련소를 운영 중인 니어스타 USA의 테네시주 공장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 무지의 최첨단 재련 시설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구성이고요. 고려아연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광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번 투자는 미국의 자원 안보 강화와 그리고 한국 기업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우리나라 기업인 고려아연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민캐스터와 함께 CNBC 그리고 CNN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들 주말 좀 잘 보내셨나요?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보냈는데 네. 저는 민캐스터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건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왜 하셨나요? 아니 사실 저희가 뭐 사진을 찍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아. 근데 이제 사진을 못 찍은 이유가 주말 동안에 맛있는 먹방을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다 저를 동의를 저격하는 했었거든요. 건가요?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어서 얼굴이 네. 이제 이만하게 나올까 막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잘 놀고 잘 먹었다는 의미잖아요. 선배가 그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안도감을 내비쳤다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안도감이요? 얼굴이 다 같이 대빵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다. 저희가 오늘 핫도그방에. 얼굴이 호빵만하게 맞아요. 저희 앨범 아트에 사진 얼굴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다행이다. 그렇죠.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잘 먹기도 했지만 주토피아 2를 또 2번이나 봤습니다. 2번이나요? 저는 주토피아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제 빌드업 잘하죠? 네. 아무튼 이 주토피아가 저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 전 세계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 아무래도 연말에 대한 기대감, 또 저희와 같이 좀 12월에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출시 시기가 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15일 베를린에 관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쨌든 주토피아 2 보시면서 이번 연말을 좀 호기롭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보도를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주토피아 2를 보라는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민캐스터는 봤어요. 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재밌대요. 진짜 저도 재밌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네. 막상 보면 그래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은 보고 다음 주 PM10에서 다시 후기를 후기를 나눠보는 걸로 좋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로봇 관련해서 파산 소식 전해드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생 계획에 따라서 아이로봇의 이 기존 보통주는 전략 소각되면서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투자금을 좀 잃게 된다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이 코로나 이후 부품 수급과 관련한 문제 또 값비싼 경쟁 제품이 또 이렇게 나오면서 값비싼이 아니라 값싼 네. 제품들이 함께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아이로봇이 좀 거기에 맞춘 대응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파산 절차를 통해서 부채를 좀 정리하고 신규 자본을 수혈을 받아가면서 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80%가 넘는 또 과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관련된 전쟁에 대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 방안에서 나토 가입에 대한 포기 의사를 좀 밝혔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욕심을 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를 포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좀 받아왔을까를 궁금해서 좀 안쪽으로 살펴봤더니 이와 비슷한 수준의 좀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이 종전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해보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인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좀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윈캐스터가 방금 짚어주신 이 기사와 관련해서 유럽의 방산주들, 뭐 라인메탈이나 랭크와 같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위고비로 아주 잘 알려진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최근 인도와 유럽에서 동시에 중요한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인도 소식부터 보시면 노보노디스크가 인도에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공식 출시했는데 가격 전략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로이터에 따르면 0.25mg 용량 가격을 약 97달러로 책정했다는데요. 이는 미국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접근성을 높여서 시장을 빠르게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요. 특히 인도가 제2형 당뇨병 환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고요. 비만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선 장기 성장성이 아주 큰 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또 유럽에서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고용량 제형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유럽 의약품청이 위고비 7.2mg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유럽 의원의 승인 시점에 따라서 내년 초에 유럽 출시도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오늘 저녁에 나온 소식으로는 투자은행 UBS가 노보노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유지했다는 소식 있었고요. 이렇게 신흥국에서는 가격 메리트로 입지를 넓히고 선진국에서는 고용량 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펼치는 노보노디스크인데요. GLP-1 계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이 노보노디스크가 열일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살펴봤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인도는 다들 좀 스키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에서 비만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건 약간은 좀 흥미로운 소식이기는 그러게요. 하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산업용 특수가스와 청정 수소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린데입니다. 정규장에서 3.2% 넘게 올랐고요. 현재는 소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린데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광과 의료 그리고 에너지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산업용 가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수요가 꾸준한 말 그대로 산업의 뒤를 받쳐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친환경 공정 분야에서도 차근차근 영역을 넓히고 있죠.
실적도 무난하게 좋았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EPS는 4.21달러로 전년 대비 7% 늘어났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17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매출 역시 86억 달러로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 흐름 보였고요. 월가 평가도 대체로 우호적인데요. UBS는 매수 의견과 목표가 500달러 유지하면서 린데가 장기적으로 연 10%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CEO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한 소식도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핵심 공급망에 자리 잡고 있는 린데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볼 특징주는 가정용 가구업체 RH입니다. RH 주가 보시면 정규장에서 5.6% 넘게 올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1.2% 넘게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숫자는 기대에 못 미쳤어요. 3분기 EPS는 1.71달러로 시장 예상치 2달러 초반을 밑돌았고요. 매출은 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9% 성장했지만 컨센서스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잠시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선방한 이유는 지금의 주택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 부담과 주택 거래 둔화 속에서도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점이 고급 가구 수요가 생각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RH는 파리와 밀라노, 런던 등으로 글로벌 매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방금 나온 소식으로는 바클레이즈가 이 RH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385달러에서 283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강한 브랜드 파워와 견조한 현금 흐름을 이유로 중장기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버티는 체력이 부각된 RH까지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도 오늘 유망한 종목으로 RH를 꼽았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민 캐스터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서비스나우가 아미스 인수를 임박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서비스나우가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아미스 인수를 위한 협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최대 70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3천억 원 규모로 평가가 되고요. 또 성사가 될 경우에는 서비스나우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인력과 IT 운영의 프로세스를 조직화하고 또 자동화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해왔죠.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워크플로우 전반에 도입하면서 사업에 대한 영역을 전반적으로 넓히고 있는 서비스나우의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사람의 감독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의 확장 일환으로 AI 기업인 무브웍스를 2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던 좀 합의한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인수 대상인 아미스는 이스라엘군 사이버 정보부대 출신 베테랑들이 설립한 기업이고요. 또 의료와 금융 서비스, 국방 등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디바이스에 대한 보험 위협을 좀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전문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미스의 최고 경영자는 올해 8월 초 이 회사의 연간 반복 매출이 전년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성장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서비스나우에 대한 입장을 좀 살펴보면 이번 인수를 통해서 보안 사업의 매출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고 또 기존 워크플로우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를 교차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서비스나우는 지금 M&A에 대한 자금 부담으로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5% 넘게 급락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는 미국 통화감독청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2월 12일 이 서클이 신청한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은행 설립을 예비 조건부로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해당 은행은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 수탁과 또 USDC 준비금 관리 그리고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 신탁의 역할 등 국법 신탁 은행으로서의 신탁 업무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인가는 아니고요. 예비 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서클은 좀 엄격한 자본금에 대한 유지 요건과 또 최소 180일분의 운영비 확보 등 모든 사전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제 영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델이 이 기업용 PC에 대한 가격을 좀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 델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스가 기업용 노트북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보도로 좀 많이 6%가량 좀 빠졌고요. 간밤에는 현재 프리마켓장에서는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0.9%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델은 오는 17일부터 기업용 노트북 전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약 10에서 30%가량 올린다고 하는데요. 일부 모델은 메모리와 저장 장치 사양에 따라 최대 $200 이상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급증이 있었고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른바 또 칩플레이션 현상이 IT 제품 가격까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파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른 IT 제품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메모리 공급이 좀 안정될 때까지 가격 흐름에 대한 전망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델 살펴봤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나온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도의 수출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세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11월 수출량은 전년비 19% 늘어난 수치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도의 대미 수출, 11월 대미 수출은 전년비 22.6%나 급증하면서 관세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수출률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지표로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민캐스터와 함께 지금 시장에는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변동 사항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선물시장 전반적으로 아까 구현욱 캐스터가 짚어준 것처럼 0.5%대 정도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벤 스나이더 팀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음에도 이 시장이 경제 성장에 대한 가속을 주가가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앞으로 좀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시사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진짜로 산타 랠리가 올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맵 살펴보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앱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이 나우 서비스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죠. 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 부분 섹터에 관해서는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빅테크 위주로 잘 가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체크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은 조금은 초록불로 할 수 있는 기대감을 한번 가지고 저희 PM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텐!